나에게 좋은 것이 그에게도 좋은 건 아니다. 내게 옳은 것이 그에게도 옳은 건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세계가 있는 하나의 우주다. 나를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나의 가치로 상대를 저울질하고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고 악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이경자 작가의 딸아, 너는 절반의 실패도 하지 마라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딸로 태어나 평생 고민해 오던 것. 이 책은 그런 것이다. 슬펐다는 말은 하기 싫다. 억울해서 화가 났니? 이 말은 더욱더 싫다. 그저 한번 씩 웃고 싶다. 페미니즘의 산물이기도 한 이경자 작가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핵심, 즉 딸 가진 엄마로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친구 같은 존재로 다가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진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딸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엄마 나이 56살에 이혼했으니 횟수로는 5년, 꽉 채운 4년을 넘기는구나. 이혼을 하기 전엔 아무 꺼리낌 없이 이혼에 대해 말했다. 이혼이란 이러쿵 저러쿵 해라 말아라. 참 거침없이 훈수며 충고를 했어. 주제넘은 짓이었단 생각이 들어. 사실 누구도 타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 끝내라거나 참고 살라거나 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점을 이혼 후에 깨달았단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혼 후에 결혼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느끼게 되었어. 결혼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태어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생물체라는 걸 알았어. 우리가 태어나는 동시에 이미 죽음을 품게 되듯이 사실은 결혼도 이혼과 한 몸이고 한 쌍이야.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있어야 하잖아. 들어가되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감옥이지. 그래서 결혼이 들어가는 문이라면 이혼은 나오는 문이 되는 거야. 맺은 것은 풀어야 하고 풀게끔 되어 있어. 모든 게 그래. 자연의 이치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너무 심해. 엄마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혼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한번 결혼하면 그냥 살았지. 남편이 때리거나 첩슬림을 차리거나 돈을 벌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내도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을 팔자로 여기며 감수했거든. 딸을 그런 남자에게 시집보낸 친정어머니는 에휴, 고무신짝이면 바꿔라 신지 하고 한탄하는 걸로 그만이었어.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야. 반대로 이혼은 아니지만
여자가 내쫓길 수도 있었어. 내쫓겨도 친정이 돌아가지 못하고 힌두교의 불가촉 천민처럼 동우밭에서 움막을 지어놓고 살거나 술집에서 일하거나 종살이를 하거나 자살했지. 그 시대가 바로 코앞에서 지나갔어. 요즘엔 여자들이 결혼제도가 가진 복잡 미묘한 불평등이나 소외를 거부하고자 이혼하곤 하지. 참지 않고 담을 넘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으려는 건 남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자가 이혼을 마음먹는 이유와는 조금 다르단다. 남자는 아직도 다른 여자가 생겨 헤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그러니까 바깥에 항구적인 연인을 두는 복잡한 생활보다 실직난 배우자와 갈라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혹을 달고 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수술해서 말끔하게 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 우리 사회는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것을 정도라고 믿고 그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하늘이 정해준 결혼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선 사회 자체가 낯설어하고 또 방비가 허술하고 부실해. 이혼은 신을 거부하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것이며 불효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면 안팎으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게 돼.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우리 사회도 서둘러 법을 거기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오래된 단원제의 신앙심도 내부 수리를 하게 됐어. 결혼이라는 기둥만 우뚝 서 있던 그 옆에 이혼이라는 기둥이 하나 만들어지는 중이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 엄마는 이혼하면서 외할머니와 너를 생각했단다. 외할머니는 당신이 학대받는 아내였지만 자식의 앞날을 위해 결코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삼는 분이야. 엄마는 맏딸인데 그 자부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지. 엄마 때문에 고향에 낯을 들고 가실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 너에겐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 아빠와 헤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건 남자의 기운이 섞이지 않는 집에 살게 한 것이 안타까웠어. 그러나 이혼 후에 찾아온 더 큰 벽은 엄마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엄마는 나름대로 힘든 결혼 생활을 했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지만 헤어진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왜 내가 혼자여야 하지? 자꾸만 이런 의문이 들었지. 오랜 습관이 된 번잡한 살림살이가 단출해진 것도 적응하기 싫고 힘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는 죄나 책임으로 덮어씌워야 했어. 그래서 헤어진 남편을 미워하고 그리워하고 증오하고 그에게 죄송해야 하기를 반복했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이렇게 잘했고 너는 이렇게 못했다. 혼자 계산서를 뽑아 분노하고 증오하곤 했지. 그러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한없이 피폐해졌어. 사실 이혼은 간단해. 합의하고 도장 찍고 따로 살면 되거든. 언젠가 누가 엄마한테 말했어. 이혼은 도장 찍은 이후에 혼자 하는 거라고. 정말 그랬다. 엄마는 너도 참 괴롭혔어. 엄마는 이렇게 저렇게 잘했다. 그러나 너희 아빠는 이렇게 저렇게 못했다며 이미 들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미묘한 걸 개거품 물고
마구 떠들어댔지. 눈이 빨갛게 되도록 말했을 거야. 아마 내 입에서 그래 엄마, 아빠 나쁜 사람이야. 엄마 이혼하기 잘했어. 엄마는 천사야. 라는 말이 나오길 바래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아빠와 잘 지내길 바랬어. 아빠를 미워하게 되면 혹시 내가 남자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까봐 걱정했거든. 이런 분열증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엄마 자신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과 분열증이 번갈아 나타났다는 거야. 더구나 날이 갈수록 성찰의 시간은 점점 작게 찾아왔고 분열증은 가볍게 왔다 사라지곤 했어. 한 3년쯤 지났을 땐 그마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엄마는 문득 깨달았어. 하나의 인연을 정리하는 데는 3년이 걸린다는 걸.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이혼이 끝났다고 느꼈어. 그런 느낌이 몸과 마음으로 감지되었지. 그래, 이젠 나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여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여자가 된 기쁨과 희열로 충만해 있었지. 그 순간 엄마는 엄마 자신을 안아줬어.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줬지. 그래, 잘 견뎠다. 거칠고 시끄럽게. 엄마는 또래보다 좀 유난스러운 사춘기를 보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워. 왜 그 시절에 엄마에겐 어른들이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으로만 보였을까? 엄마처럼 생각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서 엄마는 이래저래 외톨이가 되었어. 그저 문제아로 낙인 찍힌 거였지. 무조건 수능하는 게 잘 안 됐어. 엄마 사춘기 때만 해도 학교를 거의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짙었어.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학생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혔지. 엄마 생각엔 학생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선생님들이 그럴 만한 말과 행동을 해야 했어. 그런데 학교는 무조건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마라, 두 가지로 경계를 지어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곳이었어. 학생들을 점수로 등급을 매겨 차별하는 곳이었지. 엄마 생각에 학교가 신성하고 스승이 존경스러우려면 학교야말로 차별도 하지 말고 그런 건 나쁘다고 가르쳐야 할 것 같았었는데, 권위적인 선생님일수록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거침없이 했지. 엄마가 보기엔 학생을 자기 감정대로 때리고 복도에 벌 세우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같았어. 그게 교육적이라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존경할 수 없는 선생님에 의해 그런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으로 길들여지는 게 싫었어. 물론 사람의 기질에 따라 수능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성숙한 스승이라면 그런 차이도 잘 살펴서 학생에 맞게 지도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자주 벌을 받으니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 수시로 교실 뒤에 가서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복도에 나가 손을 들고 서 있어야만 했으니까. 손을 들고 서 있을 때의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단다. 복도엔 선생님들도 지나가고 학년이 다른 학생들도 지나갔지. 그러면서 손 들고 앉아있는 나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거야.
그 굴욕감이란. 반성은커녕 반항심만 커지고 심지어 복수심까지 생기기 시작했어. 반성문을 쓰라지만 엄마는 별로 반성할 게 없으니 대강 썼어. 그래도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 왜 학교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나. 학교가 싫다. 늘 이런 불만으로 학교를 다녔다. 그때 학교를 그만두었더라면 엄마가 지금보다 더 힘차고 아름답게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고 건강하게 살았을 것 같아. 하여간 엄마는 엄마가 자랐던 작은 읍내에서 골칫덩어리, 문제소녀로 찍혀버렸어. 학교도 싫고 집도 싫고. 아마 요즘이었다면 가출 청소년쯤 되었을 거야. 집을 떠나는 게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였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다 쓸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사춘기를 보내고 수십 년이 지났어. 내가 사춘기가 된 거야. 엄마의 내면에서 사춘기 때의 불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 엄마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의 사춘기라는 동영상을 보는 기분이 됐단다. 늘 아슬아슬했어. 조마조마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 문제아가 된다는 것, 따돌려진다는 것, 어른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든 건지 아니까. 그래서 엄마와 달리 딸은 순응하며 살아가길 바랬던 거야. 내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밤늦게 돌아오면 식탁에 마주 앉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엄마는 내가 살고 있는 사춘기에 무슨 문제가 없나 은근슬쩍 탐색했어. 이때 내 입에서 학교에 대한 불만과 어떤 선생님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오면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혹시 자퇴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공부가 싫다고 하면 어쩌나? 더 나쁜 생각을 하면 어쩌나? 늘 불안했어. 그리고 자살을 꿈꾸던 엄마가 떠올랐어. 사실 엄마는 사춘기의 너를 지켜보면서 엄마의 상처를 치유했단다. 그런 이해를 통해 엄마는 피 흘리며 지나온 엄마의 사춘기를 다시 되돌아보곤 했지. 그러니 사춘기를 사는 딸을 기르는 어머니는 서로 언어가 틀리더라도 느낌이 틀리더라도 자식이 사춘기라는 강을 무사히 제 힘으로 건너는 동안 믿음으로 지켜줘야 돼. 독립하는 시기인 만큼 자연히 시끄럽고 거칠 거야. 뒤집히고 뒤집어지면서 새로워지는 환절기 같은 것이니 얼마나 격렬하겠어. 격렬하면 할수록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는 거라고 엄마는 믿어. 오히려 억눌려서 사춘기라는 환절기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인성 발달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 시끄러움과 거침을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할 거야.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